내 코가 석잔데 남을 챙길 여유가 어딨어? 내 끼니도 챙기기 어려운 마당에 만일 손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고민되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타고난 마음 씀씀이가 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없는 살림에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이 어디서 온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지요. 그저 사람의 도리로, 사람의 정으로 대접했더니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홀대하지 않았던 이들의 이야기. 낯선 나그네의 방문.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마음은 넉넉했지요. 하지만 선비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음 깊이 바랬지만 삼신 할머니는 좀처럼 아기를 점지해 주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의 집 앞에 웬 노인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선비는 다가가 물었지요. 이런 누추한 곳에는 어인일이신지요? 허허, 지나가던 길인데 갑자기 비가 오는구려. 이러다 흠뻑 젖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노인을 방에 모신 후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끼니 때입니다. 저희와 함께 드시지요. 어허허허, 염치 없지만 신세 져도 되겠소. 노인은 마침 배가 고팠던 참이라 선뜻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벼슬 자리에 계신 손님 같은데 보리밥에 김치만 대접하면 서방님의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아내는 상에 올릴 것이 마땅치 않아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지박을 들고 몰래 부엌을 나섰지요. 옆집에 가서 쌀과 창거리를 빌려올 셈이었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선비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딜 가시는 게요? 저 옆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장거리가 마땅치 않아서요. 그러자 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구려. 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대접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오. 우리 형편은 손님이 더 잘 아실 터이니 너무 걱정 말아요. 아내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워하며 상을 내왔습니다. 찬이 너무 부족합니다. 드실 것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배를 끼치는군요. 잘 먹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만나게 밥을 먹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식사를 마친 노인은 고마워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지요. 선비의 집에 누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옷을 입은 거지였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많이 시장하시지요? 선비는 친절하게 거지를 맞아들였습니다. 저 손님에게 밥을 해드리면 내일은 먹을 게 없을 텐데. 남편이 데려온 거지를 보며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많이 시장해 보이시는구나. 아내는 정성껏 보리쌀을 씻어 커다란 무쇠솥에 앉혔습니다. 거지에게 저녁밥을 대접한 후 선비 부부는 건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거지에게 따뜻한 안방을 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선비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에 커다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지요. 두 부부의 예의 바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오. 양반 차림을 한 노인도 낡은 옷을 입은 거지도 모두 똑같이 대하다니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서방님, 저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안방에 가보니 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선비 부부는 간밤의 일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듬해 선비의 아내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지요. 또 얼마 후 선비는 과거의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품성을 살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좋은 관리가 되었답니다. 옛날에 윤정승이라는 관리가 살았습니다. 윤정승은 관직에 있는 동안 나랏일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돌보아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관직에서 물러난 윤정승은 하인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부터는 각자 제 갈 길을 찾아 자유롭게 살거라. 하인들은 윤정승에게 몇 번씩이나 허리 굽혀 절을 한 뒤 떠났답니다. 아버지, 하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시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저도 참 좋습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냐?
참으로 기특하구나. 윤정승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윤정승은 남은 돈 1,000냥을 가지고 어린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윤정승과 아들은 강가의 나루터에 닿았습니다. 그때 한 병든 노인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선비님, 이 당나귀를 좀 사주십시오. 보아하니 한쪽 눈이 성하지 않은 듯한데 값은 얼마나 받으려 하오? 윤정승이 노인을 딱하게 여겨 물었습니다. 1,000냥이옵니다. 이복의 노인장, 이 애꾸는 당나귀가 어찌 1,000냥씩이나 된다는 말씀이오?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하지만 선비님께서 이 당나귀를 사주시면 2 목숨을 살리시는 것이지요. 그건 또 무슨 말이오? 이 고을 이방이었던 제 아들이 나라 돈을 훔친 죄로 잡혀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훔쳤다면 벌을 받아 마땅하지. 윤정승이 노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윤정승 앞에 꿇어앉아 빌었습니다. 제가 5년이나 알아누워 있다 보니 아들이 제 병을 고치려고 한 짓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으면 제가 살아 무엇하겠습니까요? 뭐든 팔아서 돈을 갚아야 할 텐데 가진 것이라고는 이 당나귀 뿐이니. 윤정승은 노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승은 가지고 있던 1,000냥을 모두 털어 당나귀를 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당나귀를 샀구나. 하지만 2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니 사주어야지. 빈털터리가 된 윤정승은 애꾸는 당나귀에 아들을 태우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내려간 윤정승은 밭을 갈고 책을 읽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윤정승은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정성껏 돌보았지만 윤정승의 병은 나날이 깊어지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윤정승의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두고 가려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 걱정은 말고 잘 다녀오너라. 당나귀가 늙어서 빨리 걷지는 못하겠지만 친구 삼아 함께 가거라. 아들은 애꾸는 당나귀를 타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윤정승의 아들이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오늘 꼭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러다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겠는걸. 아들은 당나귀가 늙어서 빨리 걷지 못하는 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지. 내일 아침 일찍 건너가는 수밖에. 아들은 나루터 바로 옆에 있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찾아가 하룻밤 묵기를 청했습니다.
기와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윤정승의 아들은 그 집 하인에게 당나귀를 맡겼습니다. 하인은 당나귀의 고삐를 건네봤다가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주인나리, 이 당나귀 좀 보십시오.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하인이 호들갑을 떨자 윤정승의 아들은 당나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리 놀라는가? 이래봬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당나귀라네. 주인이 안방에서 나오다가 윤정승 아들의 말을 듣고는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당나귀라니요. 오래전 제 아버지께서 이 강가에서 1,000냥이나 주고 산 귀한 당나귀랍니다. 윤정승 아들의 말을 들은 주인과 하인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주인은 하인에게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내오도록 시켰답니다. 이토록 잘 대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승 아들의 말에 주인은 공손하게 대답했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러나 윤정승의 아들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병든 아버지는 굶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모습을 주인이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나려던 윤정승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밤사이 당나귀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어떤 벌을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길이 바쁘실 테니 우선 이 말을 타고 가십시오. 제가 밤사이 당나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하인은 윤정승의 아들에게 말 한 피를 내주었답니다. 윤정승의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을 한 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타고 떠나면서 부탁을 했답니다. 애꾸눈의 늙은 당나귀지만 나에게는 소중하답니다. 그러니 당나귀를 꼭 찾아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선비님.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승의 아들은 날쌘 말 덕분에 늦지 않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러 장원급제를 했지요. 아버지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구나. 당나귀도 꼭 찾아서 데려가야 할 텐데. 하루빨리 고향으로 가기 위해 윤정승의 아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기와집에 도착한 윤정승의 아들은 대문 앞에 애꾸는 당나귀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와집의 대문이 열리더니 윤정승이 나타났습니다. 잘 다녀왔느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은 윤정승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승은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사실 그 당나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감춘 것입니다. 윤정승 뒤에 서 있던 기와집 주인이 허리를 굽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감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시간에 시험장까지 도착하지 못하실까봐 일부러 늙은 당나귀를 감추고 대신 빨리 달리는 말을 드린 것입니다. 선비님이 떠나신 뒤에 저는 당나귀를 몰고 선비님의 아버님을 찾으러 갔지요. 우리 아버지를 왜 찾으셨는지요? 오래전 강가에서 저 당나귀를 1,000냥이나 주고 샀다고 하셨지요. 그 1,000냥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방이 바로 저입니다. 그제야 윤정승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정승님 덕분에 나랏돈을 갚아 목숨을 건졌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늘 두 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은혜를 갚을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곳에 집을 짓고 두 분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윤정순과 아들은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윤정승의 아들도 아버지 윤정승처럼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당나귀 이야기를 잊지 않고 오래도록 전했답니다. 옛날에 정씨성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살았대요. 먼 길을 가다 소나기를 만나 옷이 다 젖어도 허허허 시원하게 참 잘도 쏟아지는구나. 도둑고양이가 제사상에 올릴 생선을 물어가도 허허 그놈 모처럼 배부르게 먹겠구나. 허허허 하고 그저 웃고 말았대요. 그래서 모두들 그를 싱글벙글 정씨라고 불렀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여보, 농사 지을 땅도 조금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죠? 싱글벙글 정씨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허허, 어떻게 살긴. 돈을 벌어서 살면 되지. 옳지. 땅을 팔아서 무명 장사를 합시다. 무명은 옷을 만드는 옷감을 말한답니다. 싱글벙글 정씨는 농사 짓던 작은 땅을 모두 팔았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명을 사면 되겠군. 여보, 열심히 장사를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럼 물론이지. 어서 가서 좋은 무명을 사오리다. 싱글벙글 정씨는 얼굴 한가득 웃음을 달고 무명을 사러 큰 시장으로 떠났어요. 바다에서 지금 막 잡아온 싱싱한 생선이요, 생선. 떡 사세요. 맛있는 꿀떡이에요. 떡 사세요. 자, 자, 통통하게 살찐 암탉입니다. 씨암탉. 하하하, 시장에 오면 언제나 기분이 좋단 말이야. 한참을 걸어서 큰 시장에 도착한 정씨는 신기한 얼굴로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어요. 벌써 점심때가 다 되었네. 옳지. 저기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갈까? 정씨는 주막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무슨 일이지? 싱글벙글 정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글쎄 길가에 상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옆에서 흰옷을 입은 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이상하게 여긴 정 씨가 다가가서 물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산에 모시러 가는 길이랍니다. 그럼 서울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냐? 예, 그런데 그만 돈이 다 떨어져서 상여 매는 사람들도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는 얘기를 끝맺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휙 지나가자 아이는 온몸을 오들오들 떨기까지 했답니다. 가엾기도 해라. 아버지까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정 씨는 생각할수록 아이가 불쌍해서 마음이 아팠답니다. 한참을 생각하던 정 씨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서울까지 갈 수 있게 해줄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정 씨는 무명을 사려던 돈으로 일꾼을 사서 아이가 서울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 씨는 일꾼들에게 상여를 선산까지 잘 모셔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답니다. 아이와 일꾼들이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 나는 이웃 동네에 사는 싱글벙글 정씨란다. 싱글벙글 정씨는 무명을 살 돈을 모두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다람쥐를 봐도 싱글벙글, 하늘을 봐도 싱글벙글, 자꾸만 웃음이 나왔지요. 좋은 일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걸? 여보,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무명은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들어오는 정 씨에게 아내가 물었어요. 싱글벙글 정 씨는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말해 주었지요. 저런, 딱하기도 하지. 참 좋은 일을 하셨네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면 굶기야 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이렇게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싱글벙글 정 씨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아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싱글벙글 정 씨가 사는 집에 마을에서 제일 높은 원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높은 어른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대체 무슨 일일까? 싱글벙글 정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어이, 길을 비켜라! 원님 행차시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허리를 굽혀 원님을 맞았어요. 정 씨는 얼른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지요. 아이고, 원님께서 무슨 일로 저를 다 찾아오셨습니까? 정 씨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답니다. 그런데 원님이 싱글벙글 정 씨를 보더니 가마에서 내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을 모시고 서울로 가던 바로 그 아이랍니다. 예? 뭐라고요? 싱글벙글 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를 갚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군요. 원님은 정 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주었답니다. 이제 싱글벙글 정 씨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진사라는 벼슬까지 받게 되었지요. 그 사연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싱글벙글 정씨를 이제 맘씨 좋은 정진사라고 불렀대요. 마음씨 좋은 정진사는 언제나 싱글벙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영종도 백운산 북쪽 운북리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가뭄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끼니를 잇기도 어려웠지요. 어느 날 논에서 일하던 농부는 다리에 붙은 지네를 발견했지요. 밟아 죽이려 했지만 지네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서 농부는 지네를 놓아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농부는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농부는 그만 바위 위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여인이 농부를 발견했지요. 괜찮으세요? 농부는 여인의 말에 갑자기 자신의 처지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까지 굶고 있으니 가슴이 아프네요.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굶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들과 함께 여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인을 따라가다 보니 외딴 곳에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하고 대궐처럼 큰 기와집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여인은 농부의 질문에도 대답 없이 들어오라는 손짓만 했지요. 농부가 집 안에 들어서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형편이 딱해 보이시는데 제 말대로 하시면 어떨지요. 그러면 당신의 집안도 잘 살게 될 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덕이 됩니다. 여인의 말에 잠시 고민하던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는다면 제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하지요. 여인은 농부에게 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말을 한 필 사오세요. 농부가 힘 좋은 말을 사가지고 돌아오자 여인은 말 허리가 휘어지도록 돈꾸러미를 실어주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돈을 오늘 안으로 다 쓰고 돌아오십시오. 농부는 얼결에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가난했던 농부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지요. 결국 농부는 거리를 떠돌며 고민만 하다가 해질 무렵 돈을 그대로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인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온 농부를 보고 말했지요. 쓰라고 준 돈을 그냥 갖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이 돈을 꼭 다 쓰고 오셔야 합니다. 농부는 여인의 말을 듣고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이튿날 농부는 돈을 가지고 시장으로 갔지요. 시장을 서성이다가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과 곡식을 사서 나눠주면서 돈을 모두 썼습니다. 매일매일 농부는 여인에게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썼지요. 그렇게 5일째 되던 날, 머리가 새하얗고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농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이 잔빗으로 머리를 빗고 오늘 밤 베개 아래에 두고 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에 불행이 닥칠 것이야. 신기한 이야기에 농부는 돈과 찬빗을 바꿔서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말대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여인은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농부에게 돈을 주며 하루 동안 모두 쓰고 오라고 신신당부했지요. 농부는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어요. 이 떡을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면 모두가 건강해질 것이요. 농부는 아파 보이던 여인이 생각나서 돈을 주고 떡과 바꾸었답니다. 그러나 여인은 농부가 사온 떡을 먹고도 기운을 차리지 못했지요. 열흘째 되던 날, 할아버지는 농부 앞에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은 사람을 괴롭혔던 지네가 여인으로 변한 것이요. 그러니 가족이 무사하려면 여인의 다리를 밟아서 못 쓰게 만들어야 하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가족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인이 자신과 아이들을 정성껏 돌봐주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말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농부는 고민 끝에 방문을 열고 디딤돌 위에 놓인 여인의 신발을 힘껏 밟고 재빨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뒤 디딤돌은 펑 소리를 내고는 새하얀 연기를 풍기며 쩍 하고 두 쪽으로 갈라졌지요.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농부에게 큰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의 마법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논에서 농부님이 살려준 지네입니다. 농부님이 만난 할아버지는 못된 이무기랍니다. 저는 마을의 수호신이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려던 이무기가 저를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농부님이 이무기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저를 2번 살려주셔서 저는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농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네를 살려준 덕분에 농부는 큰 복을 받았지요. 이후 농부는 여인과 정식으로 혼인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오랫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김번은 한양의 남산 밑에 살았는데 그를 잘 지을 뿐만 아니라 인품이 고상하기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부인 역시 마음이 어질고 정숙했지요. 김번은 언제나 책상 앞에 앉아 책만 읽을 뿐 생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생계를 꾸릴 길이 없자 조상이 물려주신 땅, 그릇, 노비 등을 팔아먹기에 이르렀는데 그것들까지도 모두 처분하고 나서는 부인이 날마다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요.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손님이 아침을 먹기도 전에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들어오다 아이 종이 쇠고기를 한 짐 짊어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님은 오랜만에 쇠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으려니 하고 기대를 했지요. 인사가 끝나자 곧 아침 밥상이 들어왔는데 고기는 한 점도 없고 채소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섭섭해서 물었지요. 자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쇠고기를 사오더니 어찌 한 점도 상해 보이지 않나? 나는 모르는 일일세 그려. 김번은 눈이 동그래져서 종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오늘이 주인어른 생신이라 육회도 만들고 굽기도 하려고 쇠고기를 사다가 부뚜막에 올려놓았는데 강아지가 훔쳐먹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 마님께서 이 고기에 독이 있었구나 하고는 저에게 네가 이걸 사올 때 혹시 너보다 먼저 사간 사람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없었지요 하고 대답하니 내가 이 고기를 모두 사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겠지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삭바느질로 모아둔 돈 30괴미를 꺼내어 그 쇠고기를 모두 사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을 몽땅 연못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강아지 덕에 독이 든 쇠고기를 진지상에 올리지 않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듣고 김번은 안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인, 참으로 어진 일을 하셨소. 이런 음덕이 있으니 우리 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리다. 손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김번에게 2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런 음덕은 옛날에도 없던 것이네. 옛날 손수고가 머리 둘 달린 뱀을 죽이고 복을 받았지만 부인이 한 일은 귀중한 돈을 베풀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니 더욱 어렵다 하겠지. 자네 부부가 받을 복은 손수고보다 100배 더할 것이네. 손수고는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사람입니다. 보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는 머리 둘 달린 뱀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시 보고 죽게 될 것을 걱정해 그 뱀을 죽여서 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 김번은 더욱더 가난해졌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졌지만 김번은 배고픔을 잊고 책 읽기에만 몰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나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부인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염을 해서 묻을 수밖에 없지. 김번은 태연이 대꾸하고는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몸에 입은 것이 없고
방바닥에는 이불조차 깔려 있지 않았지요. 김번은 오래된 두루마기를 꺼내어 아이에게 덮어주고 밤이 되자 늙은 하인과 함께 아이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날이 밝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책상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세 아이 중에 큰아이는 벌써 죽었고 남은 아이들도 언제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책을 읽고 마음을 닦는 것이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이러다가는 아이들도 죽이고 우리도 따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드리는 말씀이니 잠시 책을 놓고 살아갈 방도를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방도가 있겠소? 서방님의 친구 중에는 재상이나 판서와 같이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했지요. 그분들을 찾아가 우리 사정을 말씀드리면 어떨지요? 내가 만약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 그들은 나를 참된 친구로 여기지 않을 것이요. 평안감사로 계신 분과는 더 절친한 사이라면서요. 평양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역시 난처한 일이오만 부인이 이렇게 힘들어하니 한번 가보기는 하겠소. 김번은 평양 갈 노자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상인에게 40꿰미를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인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내기 바둑을 두던 손님들이 편지를 읽어보라고 말했지요. 이건 김공께서 평양에 가시려고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일세. 김공이 평안감사와 절친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집이 가난해도 고결한 인품에 흠을 내지 않으려고 평양 내왕을 삼가던 분인데 이렇게 행차를 하시려는 걸 보니 참 사정이 급해진 모양이네 그려. 그러고는 자기들의 노름미천을 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인이 김공께서 나에게 부탁하셨으니 응당 내가 드리겠소 하며 40꿰미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김번은 생활비로 쓰라며 10꿰미를 부인에게 주고 30꿰미로 말을 빌려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김번이 평양길에 올랐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평안 가명에서 50리나 떨어진 곳에 벌써 감사가 보낸 사람이 나와 마중하며 음식을 올렸습니다. 평안 감사인 친구도 문 밖까지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김번이 나타나자 와락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찾아온다는 것은 소문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다네. 고매한 인품과 학덕을 가진 자네가 여기까지 와주다니 크나큰 영광이네. 책 읽기에만 열중하던 자네가 이곳까지 온 것은 분명 무슨 기묘한 용건이 있어서겠지.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김번은 그간 자기 집의 딱한 형편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평안감사는 슬픈 기색이 되었지요. 자네가 온다기에 기생을 모아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여 한 열흘 성대하게 놀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급한 사정을 알았으니 자네를 오래 붙잡지는 못하겠네 그려. 그래도 평안감사는 닷새 동안 조촐한 잔치를 마련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작별을 할 때는 노자로 50개미를 주고 따로 7,000관짜리 어음을 주며 말했습니다. 관은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인데 한 관은 엽전 10량을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양상인 정찬수를 찾아가면 돈을 줄 걸세.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그런 큰 돈을 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요. 그걸 모를 리 없는 김번은 수없이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래 만에 임진강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강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었지요. 옆에서 부인이 통곡하며 말렸습니다. 뛰어들면 말리고 말리면 또 뛰어들려 하고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은 얼싸안고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번은 급히 쫓아가 두 사람을 끌어냈지요. 이보시오. 무엇이 그렇게도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게요. 아무리 그래도 살아야지요. 그러자 죽으려 했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에게 아우가 하나 있었지요. 몇 해 전 소금 무역을 해 돈을 벌겠다고 개성 상납전 몇천 관을 끌어다 쓰더니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지난해 또다시 몇천 관을 빌렸다가 역시 다 탕진해 버렸지요. 아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아우가 진 빚 7,000관은 고스란히 제 앞으로 넘어왔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쓰러져 가는 집을 처분한다 해도 몇 푼 받을 수 없으니 제가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내일 제가 관아에 붙잡혀 가면 곧 목이 달아나겠지요. 형벌을 받아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내는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저를 말리다가 제 뜻을 굽히지 못하니 차라리 함께 죽자고 하였지요. 사연을 다 듣고 나서 김번은 자기보다 그 사람들에게 돈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번은 선뜻 평안감사 친구가 준 어음을 꺼내어 주었지요. 이걸 가지고 한양으로 가서 정찬수라는 상인에게 보이면 돈을 줄 것이요. 그것으로 아우의 빚을 갚으시오. 김번은 말을 마치고 유유히 길을 재촉했습니다. 김번의 부인은 먼 길을 다녀온 남편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 위로했습니다. 부인이 평안 감사의 대접은 어땠고 노자는 얼마를 주었으며 길가의 풍경은 어땠는지 묻자 김번은 감사 친구의 후한 대접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지요. 또 임진강에 빠져 죽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음을 준 사실은 숨겼습니다. 우리 집이 구차하여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서도 물로 뛰어드는 사람들을 언덕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다가 돌아오니 마음이 편치 않구려. 김번은 사랑으로 나와 누웠습니다.
피곤해서인지 곧 잠이 들었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문득 어린아이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깜짝 놀라 안방으로 뛰어가 보니 부인이 실엉에 목을 매달았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았지요. 김번이 얼른 끈을 자르고 뉘어서 온몸을 주물러 주니 서서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어렵게 돈까지 빌려왔는데 부인, 죽으려 하다니 이게 웬일이요? 당신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제발 자초지종을 말해 보시오. 당신이 그처럼 덕이 없는 줄은 몰랐습니다. 남을 구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돌아오다니요. 가족이 죽을 지경에 이른 까닭으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마음을 이같이 먹는다면 7천관이라는 큰 돈도 곧 없어질 것입니다. 크나큰 환난이 찾아오지 않으면 분명 도둑이 그걸 훔쳐가겠지요. 우리 부부는 늙어서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남에게 음덕을 베풀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부모를 잘 모시지 않으려 하겠지요. 그러니 제가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부인은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김번은 갑자기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허, 당신의 생각은 참으로 장하오. 그렇지만 어찌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였소? 사실은 그때 어음을 주어 그 사람들을 살렸다오. 그 사실을 숨긴 것은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와 부인이 낙담할까 걱정했기 때문이라오. 김번은 50개미 중 노자로 쓰고 남은 돈으로 상인에게서 빌린 것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살아갈 방법이 없어 다만 팔짱을 끼고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 했지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한 포졸이 돈을 지고 와서 마루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웬 돈인가? 김번이 묻자 포졸이 대답했습니다. 평양 지장전입지요. 지장전이란 새로 부임하는 수령을 맞을 때 주는 돈입니다. 방금 어르신이 평양 서윤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평양으로 가실 돈을 가져온 것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연은 이러했지요. 임진강에 빠져 죽으려던 사람은 김번으로부터 얻은 어음을 가지고 한양 상인을 찾아가 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상인이 평안 가명으로 급히 연락을 했지요. 그로 인해 김번이 어렵게 얻은 어음을 죽으려던 사람에게 주어 그들의 생명을 구한 아름다운 사연이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처지가 너무나도 딱해서 7천관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는데 친구는 자기보다 더 딱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어려움을 잊었구나. 친구의 덕이 이렇게도 갸륵하니 친구를 조정에 추천할 만하지. 평안감사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벼슬을 결정하는 관리에게 추천의 편지를 썼습니다. 김번은 몸과 마음을 닦아 품행이 깨끗하며 수많은 책을 읽어 학덕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원헌이나 안현의 짝이 될 만합니다. 더욱이 선을 쌓아 남에게 은혜를 베풀기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굶어 죽게 된다면 태평성대에 크나큰 흠이 될 것입니다. 관리는 편지를 읽고 감동해 임금에게 그 내용을 아뢰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당장 김번에게 평양 서윤의 벼슬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낯선 나그네의 방문. 나그네가 임금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복이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살림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넉넉해서 베푸는 것. 그 마음을 하늘이, 세상이 알아봐 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때 기부를 하겠어. 내 생활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봉사활동을 하겠어. 사실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계획을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선뜻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정말 어쩌면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 봐요. 내 주변의 귀인을 내가 놓친 적은 없는지, 혹은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혹은 기부, 봉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하루 끝에 작은 온기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